오늘의 플러스, 유럽의 안보 딜레마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안병억 대구대 국방군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독일에서 징병제를 부활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작년 말에 이제 연방 하원에서 법이 통과됐고요. 예, 모병제의 틀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인 징병제 부활이다. 그래서 만 18세대는 뭐 김나지움이죠. 그다음에 실업고등학교,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만 받게 한다는 건데요. 네. 남자는 의무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해야 되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부가 조항에 부족하면 연간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충원하려고 하는데 네. 부족하면 무작위 추첨을 하겠다. 아, 그게 들어가는 어떤 독소 조항이죠. 청소년을 볼 때.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하원에서 한 2달 정도 계류됐던 게 뭐냐면 지금 독일 정부는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중도 우파하고 네. 사회민주당 중도 좌파의 대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징병제 요소를 더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무작위 추첨 더 플러스 예를 들면 최소한 몇 명은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자고 그랬고 사회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평화 이런 쪽을 조금 가까운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강화 조항에 반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연립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에서는 아직 정책 기조가 뚜렷이 결정된 건 아니고 이번 설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보자 이 정도인가요? 법은 통과돼서 이제 실행은 되는데요. 예. 그 법 통과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청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자원한 사람들은 입대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중에 모자르면 추첨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제일 걱정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우려하는 거고요. 예.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에 이 법이 통과돼서 시위 현장에 제가 그 플래카드 같은 걸 봤는데요. 예. 일반적인 것은 징병제 반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러시아와 전쟁하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예. 그다음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아니면 뭐 극우 포퓰리스트 AFD라고 하는 독일 대한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치인들 얼굴 그려놓고 누가 통치하든지 똑같아. 이 사람은 우리를 전쟁으로 내몰을 거야. 그런 직설적인 플래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과거의 독일은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위협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반응이 바뀐 겁니까? 예. 냉전 때는 서독이 동독하고 나눠져 있었으니까 서독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그 국경선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전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독군의 병력이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은 절반도 안 되고 18만 명 조금 넘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에 주둔한 미군 중에 한 3분의 2가 서독에 주둔해서 그때 20만 명 넘게 주둔했습니다. 예. 자, 그 정도로 서독 어떻게 보면 제일 병영화된 국가였었는데 지금은 안보 위협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은 만 4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거 이후에 유럽인들은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가 강제로 땅을 뺏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서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그 2차 대전 트라우마도 생각하고 위협을 느끼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볼 때는 전쟁 나기 이전 시대 자기들이 자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세계화 황금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써서 독일이 제조업 상당히 커졌고 수출도 많이 했고 자 그런 세대에서 기성세대는 예를 들면 병역 의무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자신들만 오롯이 이거를 부담한다에 대한 그런 반경 같은 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의미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요즘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독일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인식 말고요. 예.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학자로서 예. 독일이 뭔가 뭐랄까요?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을 만한 실질적인 요소가 있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독일 정책 결정자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전반적인 것은 청소년은 빼고
독일의 기본 전제가 뭐 동방 정책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동구권하고 옛날 동구권 공산권하고 교류를 강화하면 전쟁의 위협, 안보 위협을 줄일 수 있다. 이게 기본 전제였었는데요. 예. 이게 깨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때 소련 당시 그 사망자가 2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사상자. 예.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상당히 그 2차 대전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소련하고 러시아 관계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러시아가 안보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헌법도 고쳐서 균형 재정 조항 예.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거의 사실상 흑자로 만든 거를 고쳐서 작년 2월 말에 총선이 있어서 5월에 네.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연정이 거기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유로 1,600조 원 정도를 풉니다. 그래서 예.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국방에 투자되거든요. 절반이나. 절반이요. 그래서 네. 원래 나토 작년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5% 목표 아니었습니까? 예. 군비가 3.5%고 군사 관련 인프라 투자가 1.5%. 근데 독일은 유럽 나토 회원국 중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제일 먼저 2029년에 3.5% 도달합니다. 자, 그만큼 독일이 그동안에는 역사적인 부채의식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동방정책 그런 것 때문에 경제 교류 강화하면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 전쟁 없을 거였는데 그게 이제 무참히 깨진 거기 때문에 독일이 큰 외교 정책에 전환을 해서 네. 국방비를 과감하게 이제 올린 거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벌써 올리는 수순까지 들어갈 정도로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의식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주된 위험 요인은 러시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을 직접 침공할 수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토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뭐랄까요? 벌충하는 겁니까? 예. 상당히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독일을 침략할 확률은 상당히 낮죠. 예.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저희 모스크바까지 한 2,000km 넘을 거요. 예. 자, 그 정도인데 미사일 발사하지 않는 한 어렵고요. 지도 보면 발트 삼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옛 소련 구성공화국을 썼고 그다음에 나토가 훈련을 어디서 주로 하나 보면 발트 삼국이고 루마니아 쪽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게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때 제일 침공 가능성이 높은 루트거든요. 자, 그런데 왜 독일이 그러면은 러시아의 직접 침략을 받을 위험은 상당히 낮지만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하느냐. 예. 그래서 나토라고 하는 그 군사 동맹이 집단 안보이지 않습니까? 예.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해서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5조에 따라서 모든 나머지 회원국들이 지원해야 된다. 온갖 종류의 지원. 네. 그 조항 때문에 일단 독일 입장에서 볼 때는 발트 삼국이 제일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독일이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처음으로 리투아니아 교회에 독일이 해외 연구 주둔하는데 한 5천 명 정도 주둔합니다. 네. 지금 공사가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예. 자, 그 정도로 이미 독일은 뭐라고 할까 러시아의 그런 야욕이라고 그럴까요? 예. 침략 야욕 그런 거를 철저히 저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 국가 중에 한 나라라도 공격을 받으면 집단 안보 체제가 가동된다고 해주셨는데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공격 발생하면 나토 본부에서 나토 이사회가 소집되는데 이사회는 이제 수반들 모임입니다. 네. 거기에서 5조를 발동하겠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다 해서 발동하겠다 이걸 하는데 만장일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토의 정신이 집단 안보기 때문에 이게 발동 안 될 확률은 낮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한 번 발동됐는데요. 미국에서 9.11 테러 발생했습니다. 2001년. 예. 그때 나토 회원국들이 이 집단 5조 발동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후 조금 보강된 조항이 2023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즉각 대응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30만 명 정도 나토 연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고 구역을 정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은 발트 이쪽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정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 독일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할 일은 없는데 발트 삼국을 침공하면 독일 청년들이 거기에 파병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내부에서는 현재 뭐라고 할까요? 자주국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네, 내부적으로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예, 구체적인 그 수치 목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독일 병력이 18만 한 4천 명 정도. 근데 앞으로 9년 후, 그러니까 2035년까지는 26만 명 정도로 늘리겠다. 그럼 연간 한 10,000명 정도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70만 명의 청소년인데 고3 그 18살 네. 이 중에서 5% 하면은 3.5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 정도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부족할 경우에 이제 무작위 추첨해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병수는 그 정도로 벌충을 할 계획이 이제 이미 수립이 됐고, 예. 그러면 장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랄까요?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벌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예. 일단 독일 차원하고 유럽연합 EU 차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독일 차원에서는 라인메탈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독일의 1, 2위 방산업체인데요. 예. 원래 전쟁 나기 전까지는 공장도 그 폐쇄하고 자동차 부품 만들다가 예.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완전히 공장이 불가능하고 뭐 몇 년치 물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 전쟁 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제가 한 최근에 봤는데 7배 정도 올랐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전 뭐 투자를 안 했지만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독일 차원에서는 자국 방산업체 적극 지원하고 또 하나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차세대 전투기 1,000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160조 원 공동 개발하고 예. 있거든요. 그게 있고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는 공동 구매 최소한 2개 나라 이상이 공동 방어를 위해서 사이버 전쟁 드론 구입 그런 거 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1,500억 유로를 단일 유로화 채권 발행으로 좀 충당을 합니다. 네. 이게 작년 봄에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독일 청년들뿐만 아니라 독일인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독일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고 청년들이나 민심에도 부담이 될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나토 나만 지키냐? 다른 나라들도 뭐 징병제 얘기가 있거나 예. 아니면 추가적으로 군비 확산에 대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예. 뭔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텐데 제가 이것저것 외신 찾아봤을 때 징병제까지 다시 얘기되고 있는 나라가 없어 보이던데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독일이 돈도 제일 많이 풀었고 그 해외 군 투입 그런 건 역사적 부채 때문에 제일 꺼려했던 나라인데 180도 바뀐 거고요. 예.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제 유럽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도 올해 여름부터 자발적 군사복무제를 도입하는데 10개월 정도. 예. 그리고 발트 삼국은 이미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2015년, 17년 이때부터 징병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쟁 나기 전부터요. 예, 이제 발트 삼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고 그 국방 안보 문제에서는 항상 대러시아 강경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 오빠 왜 내 말 안 들었어? 러시아는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웨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중립국인데 제가 스웨덴 안보 보면서 올라온 게 스웨덴은 기본 개념이 총력 방어인데요. 예. 전후방 구분 없이 현역, 예비역, 우리 같은 민방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스웨덴은 자체적으로 전투기하고 잠수함도 생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공통점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나 러시아하고 너무 근접하게 러시아를 겪어봤거든요. 예.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북방전쟁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강화가 되고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 스웨덴하고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랜 그 중립을 깨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단 제일 국방비를 대규모로 증액하고 부분적으로 징병제 부활하는 건 이제 독일이 가장 강력하지만 프랑스나 발트삼국 그리고 스웨덴 이쪽도 상당히 이거에 호응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럽의 또 나름대로 그 맏형 역할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는 자발적 복무 제도 이걸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뭐 가만히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영국도 보면은 모병제 얘기는 나오는데요. 네. 영국은 꽤 오랫동안 이제 징병제 얘기가 나오는데 모병제 쪽 해서 네. 징병제 부활은 아직 영국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없고요. 예. 예비역들 이런 쪽 예를 들면 뭐 훈련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예. 아니면 모병제에서 월급을 좀 많이 높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나토 가입국이 32개국인데 적극적으로 뭔가 의무 복무를 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 아주 인접한 국가들 일부하고 독일처럼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에 좀 놓여 있던 역사적인 히스토리도 있고 예. 이런 국가들이 거의 다고 나머지 프랑스도 자발적 군사 복무, 그 다음에 징병제 논의보다는 뭐 예비군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더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나라 청년들이 군대 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요 차라리 요즘은 그냥 꼭 복무를 해서 현장에서 초소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방위산업 기업에서 뭔가 네. 재직해서 중화기를 만들거나 뭐 무인 드론이니 뭐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기여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 그런 기업들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반응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체 복무제 아니면 뭐 방산업체 대체 복무 그거는 제가 독일은 알아봤는데 그 약간 좀 드문 것 같고요. 네. 일단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한번 따져봤는데 예. 그러니까 모병제를 부활할 경우에 경제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한번 따져봤거든요. 예. 그래서 봤더니 모병제하고 징병제를 비교했을 때 징병제가 훨씬 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독일은 중학교 때부터 실업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스터 예. 졸업하고 자 그렇게 돼서 18세 되면은 독일에서 이제 졸업하고 일하는데 이 사람들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군 복무하면 그 노동력이 지금 독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따져볼 때 모병 오히려 직업군인 모병제가 월급은 훨씬 많이 주지만 노동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징병제가 노동력 손실이 훨씬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2배 정도로 크게 나왔거든요. 자 그런 게 있어서 기업들도 당연히 방산업체가 호황이면 이제 협력업체도 해서 도움이 되지만 기업들도 좀 예를 들면 그 모병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징병제를 했었을 때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면도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예. 그럼 굳이 왜 정부에서는 징병제를 지금 자꾸 추진하려고 할까요? 독일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동안에 너무 이 국방비가 예를 들면은 전쟁 나기 전에 2022년 네. 독일 국방비가 나토가 그 당시 2%였었는데요. 예. 독일 국방비가 1.3% 정도였습니다. 제일 낮은 정도. 예. 그러니까 독일은 그런 세계화의 결실을 독특히 누렸는데 예. 그게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독일 지도부가 느낄 때는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할 수 없다 그런 걸 선택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익숙해져 있고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이 청소년들이나 나머지 시민들도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선뜻 그거를 대폭 지지는 못하는 입장이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있는 독일 여기에서 뭐 일반 청년들 또 일부 기업들도 예. 이거 올바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분위기가 독일만 그런 겁니까? 유럽 나머지 국가도 좀 이런 고민이 있는 네. 겁니까?
프랑스도 보니까 청소년들 반대가 여전하고요. 네. 예. 프랑스는 또 하나 문제점이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네. 2024년 여름에 조기 총선에서 과반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집권당이 거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돼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도 그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뭐랄까 그렇게 효과는 별로 없지만 일단 프랑스도 유럽의 주요 국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이 가장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가 맞군요. 예. 예. 그러면 이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뭐 첨단 장비 아니면 정보력 이런 것들은 그동안 방위비 지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실한 상태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계속 겁박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우리 전쟁의 핵심 요소가 보통 ISR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보, 감시, 정찰. 그걸 다 미국한테 의존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고 작년 2월에 백악관에서 한바탕 한 후에 그렇죠. 정보를 끊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유럽이 그 전쟁의 핵심 요소인 정보, 감시, 정찰을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유럽도 한 5년 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군사위성 띄우거든요. 네. 최소한 몇십 개. 그게 이제 몇십억 유로가 들은 사업인데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예.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그동안 얼마나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보통 국내 언론에서 하는 게 이거 약간 혼동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나토 예산의 뭐 3분의 1을 부담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예. 나토 예산이 한 30조 원 가까이인데요. 예. 경제력에 비례해서 분담하니까 미국이 제일 많지만 독일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독일이 그다음 경쟁이 보니까. 그래서 나토의 예산은 뭐냐면 벨기에 브뤼셀 교회 나토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급여 그리고 나토가 함께 운영하는 무슨 뭐 전략센터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나토 예산은 미국이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고요. 네. 그 3분의 1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유럽 안보에 그건 뭐냐면 지금 유럽에 주재하는 미군이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이 인원이 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다 이쪽으로 군과 함께 파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졌을 때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지금 우리 국내 언론 지금까지 딱 그냥 혼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나토 전역에 미군 기지를 또 운영하는 것도 네. 있고 하는데 그 미군 기지를 운영하는 비용은 그 비용에서 빠진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나토 예산에서는 빠졌고요. 예를 예. 들면은 8만 명, 9만 명 유럽 주둔 미군의 3분의 2가 아직도 독일에 주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한 미군의 그 방위 분담을 하듯이 예. 독일도 방위 분담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국제적 비교했더니 우리가 아직도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토가 그동안 뭐 유럽 전체가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건 뭐 그들의 판단이든 오판이든 그건 예. 그거고 미국 입장에선 유럽 각 지역에 자신들의 군부대가 일부 있고 예. 그리고 나토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안보 우산이 돼준다는 게 꼭 손해만 됐던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외교력에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있었는데 예. 이제 와서 내가 돈 다 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그 트럼프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예. 실망하고 분노가 크죠. 예.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가장 큰 미군 기지가 람슈타인 에어베이스인데요. 예.
거기에서 중동 전쟁하는 그 모든 센터가 있거든요. 아.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 미국이 중동 전쟁 잘 못합니다. 항공모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드론 공격도 그쪽에서 하는데 그만큼 미국이 전 세계에 군을 파병할 수 있는 것은 곳곳 요충지에 기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트럼프 말대로 나토 탈퇴해서 군 철군하겠다. 그럼 미국 8만 명, 9만 명이 미국 본토 가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하고 투자 유럽연합에서 뭐만 7천억 달러, 우리나라 3,500달러지 않습니까? 받으면서 하는 게 복지비를 늘린 게 아니라 국방비를 1.5배 증액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국방비가 9천억 달러가 넘어서 1,200조 원이었었는데 1조 5천억 달러도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를 쓴 게 아니라 국방비를 늘렸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그리고 나토가 예를 들면 냉전 때는 소련의 실제는 위협이 있었지만 탈냉전 시대 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예. 그때 러시아를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나토하고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나토가 계속 존재했다는 것은 예. 미국이 나토의 존속을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 유럽에서 볼 때 분명히 미국이 우리 안전 보장에 큰 기여를 한 건 맞지만 미국한테도 이익이었었는데 예. 왜 이렇게 그거를 역사적인 뭐 몇십 년 전까지나 해서 우리가 2차 대전을 지켜줬으니까 너희들 독일어 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한테 네. 그런 것처럼 하느냐 뭐 저는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보고요. 네. 미국의 이제 마가 세력, 예. 미국 의대 같은 그쪽 사람들이 보는 역사 해석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유럽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단순한 돈보다는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거죠. 미국 마가가 볼 때는 우리가 2차 대전 때부터 해서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 지켜줬는데 너희들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볼 때는 지켜준 건 맞지만 미국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서 참전을 해서 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리더의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돈으로 따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유럽에서는 좀 드러내놓고 말하는 걸 꺼리는 거죠. 이제 예. 트럼프를 자극시키면 유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물밑에서는 유럽 언론 이런 쪽 보면 특히 독일 언론 그런 역사 전쟁 이 사람들이 왜 역사 전쟁을 하나 그런 쪽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유럽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본인도 이득이 무형의 이득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뭐냐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또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옐친 때부터 푸틴 때부터 오히려 러시아가 나토에 손을 내밀었던 적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예. 우리도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그걸 분명 형식적으로 뭔가 우호적인 관계인 척하지만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주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때야 미국 눈치도 보이고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유럽이 경제적으로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고요. 예. 그럼 이렇게 국방비 지출 늘리고 징병제까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이 지금 적지 않은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싸게 받았던 에너지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보조금도 주고 있고 예. 다시 그냥 차라리 미국의 요청으로 국방비 늘리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예. 야 러시아 미안하다. 예전에 네가 예, 나랑 예.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럼 너도 나토의 정회원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다시 우리 잘 지내보는 걸 좀 해보자. 그리고 에너지도 우리한테 다시 주고 평화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가장 막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길로 안 가고 방위비, 징병제 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극우 정당,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 네. 그리고 급진 좌파 주장은 우리가 러시아와 협상해서 평화를 체결하면 국방비 안 쓰고 오히려 교육비, 복지, 전략적 산업 양성할 수 있어 이런 쪽 의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기성 정치인들이나 예를 들면 대다수 시민들은 이것도 분명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일단 국방비 증액이 우선이다. 그런 게 좀 강하고요. 아직 미국 없이 유럽 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국력의 3요소에서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자강하고 그다음에 동맹. 네. 자강하고 동맹이 대립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마크 카니 총리가 얘기했듯이 비슷한 정책 선호도 그러니까 미국한테 압박받는 그런 국가들의 연대 협력 그런 거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이제 자강하고 동맹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그런 나라하고 연대 그런 것도 좀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짜 유럽연합은 미국 없는 안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요. 예. 지금 현재 미국 전력을 대체하려면 유럽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네. 아까 이제 미군이 지금 8만 명, 9만 명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30만 명으로 증원되고 미국 주요 전략 자산이 다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일단 병력만 지금 유럽이 30만 명 늘리려면 독일이 2035년까지 자리가 8만 명 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프랑스도 조금씩 늘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나토 형국들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한 20년은 걸릴 것이다. 음. 병력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군이 보충하고는 뭐 전차 몇백 대, 몇천 대 그런 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네. 최소한 20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는데요. 유럽 의회에 가서 미국 없이 유럽 안보를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꿈꾸쇼. 자 그러면서 지금 5%가 아니라 최소한 10% 필요할 것이다. 이야. 그러니까 냉전 시대 국방비의 2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단순 계산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뭐 정교한 계산은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이 싱크탱크 계산하고 하면 거의 비슷하죠. 계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화가 나고 많이 실망은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예,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협상하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야, 미국 빠지면 GDP의 10%를 국방비에 국방비에 투여해야 된다라는 계산까지 나왔다고 하니 엄청난 비용인데요. 그러면 결국 예산 문제도 중요할 텐데 유럽 시민들이 지금 복지 예산도 자꾸 줄인다, 연금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나라들이 네. 많은데 이 국방비 늘리는 걸 찬성할까요?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쪽에서 한 건데 국방비층에게는 찬성한다는 게 이제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방비층에 가려면 복지를 삭감해야 돼 이렇게 물어서 복지 삭감하려 했더니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터하고 총의 상충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복지를 늘리면 국방비는 줄일 수밖에 없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그게 이제 상생 관계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가 높고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재집권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하고 복지 예산 이런 쪽이 계속 갈등이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제일 많이 쏟아붓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나토 유럽 회원국 중에서 폴란드가 4.5%가 넘습니다. 우리 K2 전차나 K9 전차도 많이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도 좀 높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후에 대폭 증액을 했는데요. 네. 이제 폴란드가 사실상 유럽의 국경 국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소련의 압제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러시아를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강하고요. 폴란드는 제가 2019년 봄에 한 6개월 정도 있어서 전국을 여행하면서 많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상당히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폴란드가 2005년 5월에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됐는데요. 네. 21년 동안 한 번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상당히 폴란드가 투자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컨트리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럽 네. 자본도 많이 몰려들었고요. 독일 기업도 많이 투자했고 상당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폴란드가 혹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모멘텀이 오히려 위축된 겁니까? 아니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쁘지 않고 네, 오히려 전 좋다 보고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한 150만 명 받았거든요. 예. 독일이 한 120만 명이고. 예. 근데 그렇게 반발도 별로 없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영토가 계속 변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호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 그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러시아와 근방에 있는 국가들은 안보 의식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신뢰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지출하는 걸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네. 분위기가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신뢰, 불신 이런 개념 자체도 없는 청년 세대들이 주로 유럽에서는 이 국방비 늘리고 내가 군대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과 유럽의 안보 위협이 서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인 그린란드 이슈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략해서라도 갖겠다는 말을 했을 때 네. 나토가 거의 한번 무너진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를 주도한 나라인데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침략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토가 심각하게 약화가 됐고요. 일단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그린란드 갖고 캐나다 갖겠다고 했을 때 유럽에서는 농담이겠지 하면서 계속 국방장관을 보여서 이러다가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오갔거든요. 근데 그 직전까지 갔지만 예. 트럼프가 물러서서 지금 협상을 보면 그린란드 서쪽에 피트피크라는 미국 기지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쪽 일대 조금 더 갖겠다는 쪽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일대를 미국이 갖겠다는 건 실제 영토를 미국에게 일부라도 넘겨준다는 얘기인가요? 트럼프 얘기가 그린란드에 조금만 그 땅떼기 갖겠다는 말을 쓴 거를 보면 예. 이 사람은 원래 전체를 갖고 싶었는데 유럽의 반대도 심하고 그린란드의 85% 주민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미 군내 내부에서도 우리 우방국 침략 계획은 작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럽이 가지고 있는 국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이유가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 지금 있는 그린란드 서쪽에 있는 미군 기지 그 일대를 조금 여러분 미국의 뭐 장기 임차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뭐 반영구적인 미국의 영토로 편제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어떻게 보면 장기로 예. 편하게 쓰고 쓸 만큼 쓰고 가라 이런 의미인 거군요. 그 정도로 가고 협상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이 일부 점유해서 사용하는 그 영토에 대해서는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지금처럼 군사적인 목적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트럼프는 그린란드 자원 개발이나 이 경제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이제 덴마크하고 미국이 계속 실무회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당연히 히토류 전 세계 매장 30% 그쪽에 있고 그린란드 얼음이 많이 녹아서 그 채굴 비용도 좀 많이 낮아졌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하고 트럼프 행정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빅테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도 히토류고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쫙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강력하게 채굴권도 당연히 요구할 텐데 덴마크 쪽에서는 그거를 안 줄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조율하냐 그런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덴마크도 만약에 개발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수익의 몇 % 달라. 그죠. 그러면서 그린란드 지원에 쓰겠다. 뭐 이런 데 맞습니다. 그 되겠네. 배분하고 그 사용처 그런 쪽도 지금 협상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린란드에 대해서 덴마크 고위급과 그리고 미국의 고위급 실무회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마무리는 딱 그 정도 선에서 일단락이 될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트럼프는 워낙 말도 자주 바꿔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본인이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침략할 수는 않겠다. 예. 그거면서 한참 얘기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물러났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원하면 번복할 수 있겠지만 유럽이 그래도 이번에는 합치돼서 그 어떻게 보면 대응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장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 주가 폭락하고 뭐하는 거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그 미군 기지하고 인근의 땅하고 채굴권 수익 배분 이쪽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러시아의 입장도 궁금했어요. 이렇게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일부라도 점유하는 걸 러시아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도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막기 위해서 조금 무력적인 또 고압적인 어떤 제스처라도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린란드하고 러시아가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앞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러시아는 북극권 그쪽 북극 이사회 그쪽도 속해 있고 예. 그래서 러시아가 그린란드 쪽에 뭐 예를 들면 뭐 잠수함 이런 쪽 많이 활동하겠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고요.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상당히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은인이라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모든 제대를 받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린란드도 침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러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계속 지금 휴전 협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니까 푸틴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북극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이제 그린란드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거를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죠. 예. 이제 트럼프하고는 예를 들면 말이 통한다. 오히려. 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그린란드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 러시아도 수건 사업이고 또 러시아도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데 예. 오히려 북극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판단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러시아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러시아 그 잠긴 돈이 유럽에 한 2천억 유로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가 휴전하면서 그 돈으로 트럼프가 만든 평화위원회 그 돈으로 내겠다 했습니다. 풀어달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처럼 그 그린란드 개발도 러시아가 미국하고 그런 쪽으로 분명히 협상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유럽의 지형 자체가 이러다가 진짜 지도도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국이 북극권 안보에 좀 더 집중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할 동유럽이나 발칸 3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이쪽 지역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동유럽하고 발칸 쪽이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한다면 그 침략 루트가 될 수 있는데요. 예. 미국이 작년 12월에 했던 그 국가 안보 전략에서 우선순위 유럽이 원래 1, 2위에서는 지금 3위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그린란드 쪽이고 전반적으로 유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동유럽과 발칸 쪽은 돈이 안 되는 이상 유럽이 별로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세를 부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예. 러시아가 다시 뭔가 정비를 예. 가다듬으면 발칸 3국이나 동유럽에 지금도 미승인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예. 거길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예. 그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예. 러시아가 4, 5년 이내에 유럽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그 군사 동맹의 최고 고위자가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거는 헛소리가 아니라 예. 정보 분석이나 그런 게 많이 의존해서 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거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이렇게 분열됐다는 걸 알았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딜 것이냐 해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러시아는 굳이 동유럽을 하나하나씩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발칸 3국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어떤 제스처를 자꾸 취하고 예. 이걸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건 뭐예요? 일단 푸틴의 그 사고 방식은 소련 제국 붕괴를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으로 본다. 그래서 위대한 러시아 재건 아니면 국제 문제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러시아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착각했던 게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하기 전에
한 12월쯤에 미국이 러시아 이번에 전면 침략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그때 CIA 국장도 가서 푸틴 만났는데 지금 나온 말이 푸틴이 너무 자신하다는 거예요. 유럽은 형편없을 거고 내가 다 얻을 거야. 뭐 2, 3주 만에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자 그렇게 나왔는데 푸틴의 그런 사고방식을 못 읽었다는 거죠. 독일에서 볼 때는 그 해저 파이프라인 네. 그게 전쟁이 나면 다 끊어진데 설마 러시아가 그렇게 할까 생각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예. 자 그런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도 예를 들면 트럼프가 유럽하고 한 마음이 같아서 계속 러시아를 밀어붙였으면 예. 푸틴이 예를 들면 미국하고 유럽이 일치 단결해서 자신을 억제했다 하면은 조금 모험적인 그런 사고를 안 할 텐데 네. 트럼프 행정부는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유럽만 거의 일치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예. 자 그렇게 보면 푸틴이 볼 때는 얼마든지 러시아가 세력권으로 여겼던 동유럽이나 발트 삼국이나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4, 5년 이내에 러시아가 약한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뭐 발트 삼국이나 루마니아 이쪽 침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야, 앞으로도 진짜 유럽의 그 많은 변수들이 돌출될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안병억 대구대 국방군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